내가 어떤 논리적 구조, 어떤 가축법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 여러분의 의견으로부터, 여러분의 아집으로부터,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진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의견, 내가 갖고 있는 의견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실 간의 애매모호한 경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느 식당 앞에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저 식당, 저건 맛집이면 틀림이 없어. 요거 의견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의견이에요? 그 식당 앞에 줄 서 있으면 그거 맛집인 거 맞지? 아니라니까요. 의견이에요. 그게 의견이에요. 이 의견이 형성될 때는 어떤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러한 논리 구조가 돌아간 겁니다. 이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 하면 뭐 연역법, 균합법,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맞아요. 자, 연역법이 뭐죠? 지금부터 조금 좀 어려운 3단 논법 얘기인데 알고 보면 쉬운 거.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인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사람은 죽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전제 또는 기본 상식 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또 누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해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한 가지,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끝에 세 번째 결론은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A를 받아들이고 이게 사실이면 대전제, 소전제 이러면 이 결론은 필연적으로 도출됩니다. 그런데 가축법이라는 건 뭐냐면 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대전제는 그대로예요. 사람은 죽는다. 근데 요 끝에 있는 거, 그걸 두 번째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다 알아. 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었대. 그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나 보다. 요게 가축법이에요. 이상하죠? 좀 이상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거든. 사람 다 죽는 거 알아. 근데 어떤 뉴스를 봅니다. 소크라테스 사망.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데 소크라테스 죽었대. 그럼 소크라테스 사람이겠네? 요게 뭐예요? 그게 추측이에요. conjecture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guess, 추측. 그럴걸? 100% 확실하지 않아요. 왜 확실하지 않죠? 소크라테스는 옆집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죽는데 뭐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곧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면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 이런 가축, 앱덕션을 하고 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걸 deduction이라고 그래요. out of, 끌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역, 끌어내는 법 이런 거예요. 결론 도출법. 이게 맞으면 이건 자동 끌어나온다. deduction이에요. 거꾸로가 뭐냐면 induction이에요. 끌고 들어간다. induction. 그게 귀납법이에요. 즉 뭐냐면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죽는다. 아무개 사람이다. 아무개도 죽는다. A는 사람이다. A도 죽는다. 그 2번, 3번, 2번, 3번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결론으로 뭐가 사람이면 뭐 죽네. 고로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게 인덕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 추론의 기법입니다. 얘 까맣다. 근데 까마귀. 얘 까맣다. 쟤도 까맣다. 근데 까마귀. 그러면 까마귀는 까맣구나. 이 원칙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왜 알아요? 까마귀는 까맣다. 근데 쟤 까마귀야. 그럼 100% 까만 거죠. 이게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은 얘 까맣고 얘 까맣고 까마귀 다 까만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축법, 앱덕션은 디덕션도 아니고 인덕션도 아닌 제3의 논리 구조. 요건 뭐냐면 까마귀는 까맣다를 알아요.
근데 쟤 까마귀다 해서 쟤 까맣구나 하는 건 연역법인데 그게 아니라 까마귀는 다 까맣다. A가 까매. 그럼 걔 까마귀겠네. 요거예요. 자, 까마귀는 다 까매. 근데 쟤가 까매. 그럼 걔 까마귀일까? 아니죠. 까만색 고양이일 수도 있고 뭐 까만색 강아지일 수도 있고. 이 abduction은 뭐냐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추론이에요. 그럴 걸 하는 거예요. 요 그럴 걸 하는 요 추론, 요 abduction, 그게 모든 의견의 핵심 논리 구조예요. 사람은 다 죽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죽었대. 소크라테스 사람이겠네. 라는 의견을 형성하는 거예요. 라는 guessing, 추측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추측을 다 하고 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당 앞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어. 저거 맛집이겠네. 그게 뭐죠? 그게 디덕션일까요? 인덕션일까요?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아니, 가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집이 맛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연역으로 갑니다. 저 집이 맛있다. 그럼 안 봐도 뻔하지. 저 집엔 사람이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몰린다. 그런데 맛있는 집에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이 몰렸어. 그럼 맛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에요. 지금 헷갈리시죠? 원래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역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론이라고요. 추측이라고요. 맛집이면 사람이 많이 몰리지만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맛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바생 고용해서 요새 줄 세워놓기도 해요. 아니면 거기 무슨 다른 모임이 있어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 무슨 영화 촬영하느라고 사람 몰려있어. 맛집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자꾸 들어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우리가 늘 가출을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침에 눈 떴어요.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 떠서 다 밖을 내다보니까 길바닥에 다 젖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비 왔네? 그거 가축법이에요. 그거 추론이에요. 그거 의견이라고요. 아니 무슨 의견이야 그게. 아니 그런 게 의견이에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길바닥에 젖어 있어. 비 왔겠군? 비 왔나 보다. 이게 의견, 오피니언이에요.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연역이라면 비가 왔다. 그거 안 봐도 알아요. 땅이 젖었겠구나. 실제로 확인해보면 땅 젖어 있어요.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제, 비가 오면 땅이 젖는구나 알아요. 근데 먼저 뭘 확인해요? 땅이 젖었네. 비 왔나 보다.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요건 추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논리적 abduction이에요. 논리적 약간 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duction이에요. 가축법이라고 해요. 찰스 샌더스 펄스가 이렇게 이름을 abduction.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래 논리학에는 이게 나오는 아파고게라고 그리스 말로 나오는 거였는데 오랫동안 연역 귀납만 알려져 있고 2000년 동안 이게 숨겨져 있었는데 찰스 샌더스 펄스가 이 아파고게를 발견해서 영어로 이상한 번역이죠. abduction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19세기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abduction이야말로 모든 기호 해석의 핵심이다. 기호 해석이 뭐냐? 이런 거예요. 땅이 젖어 있어. 그럼 땅이 젖었다는 사실을 기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비가 왔겠구나. 이래요. 그 모든 어떤 우리 커뮤니케이션에서 해석되는 방법. 그거는 연역도 귀납도 아니고 가축법이며 그거의 핵심은 추측이에요. 그럴걸? 그거의 핵심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낚시꾼이 낚시를 한다고 칩시다. 자, 탁 했는데 찌가 쑥 들어갔어. 오, 물렸군. 그러고 당겼어요. 찌가 쑥 들어가서 물린 걸 알았어요. 그거 가축법이에요. 낚시꾼은 대전제로 알아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찌가 들어간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어쓴 걸 알아요. 그럼 찌가 들어가겠구나. 이래야 연역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면 찌가 들어간다.
근데 찌가 먼저 들어간 걸 보는 거야. 찌 들어갔네? 물고기가 물었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은 걸 알고 그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겠구나. 요렇게 추측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연스럽게 가출을 하고 살아요. 그게 펄스의 얘기입니다. 세상사 다 이거 이거겠구나. 이거 이거겠구나. 찌가 쑥 들어가는 거. 물고기가 물었겠구나. 물고기 안 물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신발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해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좀 그 가능성이 적죠. 그 경험에 따르면. 그래서 그걸 추론을 하는 거죠. 아침에 누굴 봤는데 회사 동료를 봤는데 얼굴이 빨개. 야, 너 술 먹었구나. 그거 가축법인 거예요.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진다. 얼굴 빨간 걸 뭔가 봤어요. 고로 술 먹었겠구나. 요게 해석이에요. 요게 의견이에요. 요게 가축법인 거예요. 술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감기 걸려서 열이 올라서 뻘걸 수도 있고 어디서 따귀 한 대 맞고 와서 뻘걸 수도 있고 뭐 괜히 얼굴 홍조증이 생겨서 뻘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축법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셜록 홈즈예요. 셜록 홈즈의 추리, 우리가 얘기하는 추리는 모조리 다 가축법이에요. 앱덕션이에요. 셜록 홈즈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왓슨을 만납니다. 친구. 자네 우체국 갔다 왔구만. 딱 얘기하면 왓슨이 깜짝 어떻게 알았어? 아침에 우체국 갔다 온 거 어떻게 알았어? 역시 대단하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씩 웃으면서 셜록 홈즈가 얘기하죠. 관찰의 힘이지. 간단하지. 오늘 아침 우체국 앞길은 진흙바닥이 누구만. 자네 구두를 보니 진흙이 묻어있네. 그거 완전히 때려 맞춘 거예요. 한마디로 가축법이에요. 잘 때려 맞추는 거죠. 관찰의 힘이라고 하지만 아니, 가축의 힘이에요.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진흙 많은 곳을 갔다 오면 구두에 진흙이 묻는다. 그래서 왓슨이 우체국 앞을 갔다 왔다. 고로 진흙이 묻었다. 이게 연역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연역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셜록 홈즈.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연역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지 않아요. 생산적이지 않다고요. 가추만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요. 이게 펄스의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진흙 많은 데 갔다 오면 구두가 지저분해져를 알아요. 그런데 구두가 지저분해진 걸 본 거예요. 구두에 진흙이 묻은 걸 본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흙탕 많은 데를 갔군. 우체국 앞에 많던데. 그래서 우체국이라고 때려 맞춘 거예요. 그러면 왓슨이 허들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관찰의 힘, 디테일이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몇몇 군데에서는 내가 하는 논리는 디덕션의 힘이라고 셜록 홈즈가 얘기를 합니다. 셜록 홈즈는 앱덕션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걸 디덕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셜록 홈즈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아서 코넌 도일. 그 쓴 사람의 잘못이죠. 그 사람이 디덕션이라고, 그러니까 3단 논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앱덕션인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그 앱덕션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 셜록 홈즈가 방에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레이디가 허겁지겁 2층에 셜록 홈즈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찾아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셜록 홈즈도.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셜록 홈즈가 목소리 깔고 한마디 얘기합니다. 당신은 타자수죠. 즉 타이피스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탁 보자마자 당신 타자수죠. 넌 점쟁인가?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점쟁이도 이 가축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당신은 타자수죠.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말로만 듣던 대로 고명하신 우리 셜록 홈즈 선생님, 그냥 날 보자마자 타자수인 걸 맞춰버리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얘기하고 의뢰인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누굴까요? 왓슨이 궁금해하죠. 아니, 자네 저 여자 아는 사람인가? 타자수인 걸 어떻게 알았나? 그러니까 또 셜록 홈즈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관찰의 힘이지. 사실 아니에요. 앱덕션의 힘인데. 그 여자의 소매가 반들반들 달아있는 걸 보지 않았나. 소매가 반들반들 달아있다는 건 책상에서 이게 타자를 많이 쳤다는 얘기지. 아, 그렇구나. 역시 논리적이고 관찰에 뛰어나구나. 근데 한번 그 논리 구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셜록 홈즈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 건 뭐냐면, 타자수는 소매가 반질반질해 있다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타자수다. 고로 그 여자가 소매에 반질반질하다. 이거 연역법이에요. 이건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 대전제가 맞고 소전제가 맞아요. 근데 셜록 홈즈가 하는 건 이거예요. 대전제는 받아들여요. 타자수는 소매가 반질반질하다. 근데 소매가 반질반질한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해요? 때려 맞추기. 게싱을 하는 거죠. 당신 타자수지. 틀릴 가능성이 있죠.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앱덕션은 뭐냐면 생산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오지만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증의 가능성, falsification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까마귀 얘기하면 요 까마귀도 까맣고 저 까마귀도 까맣고 까마귀는 까맣다 이랬는데 얘 까마귀인데 갑자기 하얀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럼 까마귀가 까맣다는 법칙은 무너집니다. 그게 반증이에요. falsification이라고 하는 칼 포퍼가 예전에 얘기했던 타자수는 소매가 반질반질하다. 근데 소매가 반질반질한 걸 봤어. 그러니까 타자수구나. 그게 게싱이죠. 예를 들어 그 여자가 이럴 수도 있어요. 언니 옷 빌려 입고 왔을 수도 있어요. 또는 타자수 아닌데 좀 강박증 때문에 괜히 이렇게 소매를 문지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타자수 아니어도 그 사람의 소매가 반질반질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셜록 홈즈는 다 그렇게 맞추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셜록 홈즈가 하는 모든 추리, 모든 단서, 뭐 개가 안 짖었네, 뭐 담배꽁초 어쩌고, 뭐 어떻게 되고 발자국이 어쩌고 무슨 흔적이 어쩌고 이거 다 가추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발견의 원칙에 따라 예를 들어 케플러가 행성의 궤도가 타원임을 밝혀낸 것도 가축법이에요. 여기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런 타원일 수도 있고 다른 도형일 수도 있고 온갖 가능성이 있는데 케플러는 수천 수만 가지 가능성 중에 타원일 거야.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축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하나 예를 들어 확신을 갖고 보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본다 아무 사람이나 하나 떠올리세요. 그 사람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 사람 여자고 뭐 이거 다 그 사람 몇 살인지도 알죠.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길거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뭐 한 중년의 남성이고 아 이 사람 뭐 노년의 여성이고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요. 젊은 남성이고 젊은 여성이고 막 이거 그거 다 가축법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남자는 머리 짧고 뭐 대충 이런 옷 입고 다닌다. 그런데 머리 짧고 이런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갔다. 고로 그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축법이에요. 찰스 샌더스 펄스는 내가 장미꽃을 보고 장미꽃 실제로 장미꽃 한 송이 이거 장미꽃이네 라고 알아채는 perception 지각의 과정 자체가 가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 꽃잎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줄기가 있고 가시가 이렇게 난 것 장미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긴 꽃을 본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가시가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장미 그건 장미일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perception 자체가 가추예요. 좀 더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시각 정보, 촉각 정보, 청각 정보 이게 능동적 추론에 의해서 우리 뇌에서 다 인퍼런스를 합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능동적 추론, 즉 가추예요. 좀 너무 어려우세요? 어려운 얘기는 5장, 내면 소통 5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의견이라는 거 이럴 걸 이렇게 하는 그 의견, 오피니언의 핵심에는 이런 추론, 추측, 앱덕션, 가축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견은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런 의견, 이게 옳아라고 할 때 아, 이건 나의 견해, 의견이다라는 걸
스스로 잘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연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의견이 더 강한 의견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부딪혀서 한 번에 다 산산조각이 나니까요. 그러면 의견이 유연하다는 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거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걸 내가 옳다고 믿지만 이건 내 견해고 언제든지 나는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그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걸 봤어. 그거는 맞아. 세상 돌아가는 거 아주 요만한 문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요만한 문틈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신문, 방송, 유튜브, 뭐 어떤 돌아가는 짤, 인터넷에서 본 한 거, 카톡에 올라오는 뭐 카더라 뉴스 뭐 이런 거 보고선 머릿속에서 막 가축법을 돌려가지고 확신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는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속에서 나온 의견도 아니고 다 주입된 의견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내 삶이 더 편안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탁 그냥 꽂혀가지고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게 집착입니다. 내 의견에 너무나 집착하는 걸 그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에고에 집착을 하는 거죠. 내 의견이 곧 진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의 결론으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진짜 좋아했던 움베르토 에코 선생님이 쓰신 장미 이름에 윌리엄스 도사가 제자인 아드소에게 얘기하죠. 이 소설 끝부분에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조심해라. 즉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내 목숨 난 희생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했거나 그동안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요르게가 능히, 요르게가 이제 거기 그 소설 주인공, 눈먼 말하자면 악당 같은 사람,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의 진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즉 자기의 신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허위를 타파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도 막 죽이고 그랬던 거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이란, 우리가 인류를 사랑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게 맞아 하는 것을 좀 비웃게 하고 진리가 웃게 하는 일일 듯 하구나. 보통 진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합니다. 근엄합니다. 엄숙합니다. 심각하고 엄숙하고 근엄한 그건 뭐죠? 그 밑엔 폭력성이 있는 겁니다. 근엄함, 엄숙함 밑에는 항상 폭력성이 있습니다. 폭력의 반대는 뭐죠? 즐겁게 웃는 겁니다. 헤헤헤, 와 신난다. 웃는 거에는 폭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가 웃게 하는 일일 듯 하구나.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라고요.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움베르토 에코 선생을 좋아해요. 이거를 진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삶은 우연히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연 뭐 이거 얽매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윌리엄스 도사는 뒷부분에 쫙 돌이켜놓고 보면 이거 누가 플랜을 해서 이런 살인사건을 만들었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막 찾았는데 막 범인은 못 찾고 막 헤매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이건 거죠. 윌리엄은 일정한 인과관계를 상정한 가상의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방식을 따랐다. 그런데 실제로 발견한 건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 인간들은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걸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일련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인과관계, 서로 모순되는 각기 나름대로 진행되어 어떠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호관계, 그걸 발견했다. 인생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도와 결과 간의 괴리. 윌리엄 수도자는 탄식했어요. 뭐라고 탄식했냐? 나는 가상의 질서만 쫓으며, 즉 인과관계, 죽자고 그것만 고집했다. 그걸 발견하고자 했다. 우주에는 질서가 없다는 것을 왜 내 진작 몰랐던고. 결국 윌리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 라는 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사람이 그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의 신념을,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신념, 의견이 어떠한 논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어떠한 대전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대전제는 어디서 왔는가, 그 대전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대전제를 내 머릿속에 심어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견도 여러분 나의 의견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 나의 의견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게 자기 참조 과정이죠. 아, 내 의견이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것의 대전제는 뭐고, 내가 어떤 논리적 구조, 어떤 가축법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 의견을 꼭 바꾸지 않아도 더 여러분의 의견으로부터, 여러분의 아집으로부터, 여러분의 어떤 나름대로의 진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윌리엄 수도사가 얘기하는 진정한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시고 자유로워지시고 행복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